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손영동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미래전략 특강 시간인데요. 사이버 위협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이버 작전의 실제 사례와 분쟁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디지털 혁명과 반작용,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사이버 군사작전의 실제 사례, 사이버 분쟁 전개 양상, 국가 사이버 대응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반작용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마술과 구분되지 않는다. 영국의 아서 클라크 극작가가 한 말인데요. 사진 보시면은 삼성의 뉴스룸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들고 있죠. 아날로그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게 넷스테이지 24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성정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모든 게 사회가 변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트렌드입니다. 3대 개념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반 기술들이 같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 디지털 혁명의 요소 기술이라고 하면은 지능형 앱이라든가 지능형 사물, 지능형 앱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AI 스피커, 또 초개인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초개인화 개념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내용인데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같은 고객인데 아침에 고객과 저녁의 고객은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아주 고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혁명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인공지능이죠.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능동형 보안이라고 있는데 스스로 공격에 대응하고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대처하기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인공지능이 공격하고 자동화되고 또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반작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이버 교란,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란의 경우는 우리 사이버 공간은 정말 정보 과부하거든요. 그리고 악성 루머라든가 음모론이 굉장히 이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의 경우는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고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인간 행위자뿐만이 아니고 또 비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위협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 학교, 기업, 정부 모두의 전방위 보안의식 제고가 필요한데요. 특히 IoT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연결되는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빨라지니까 지금은 200억 개 정도 수준이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IoT가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들인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클라우스 슈밥은 디지털 혁명에 따른 안보 변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분쟁이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군인입니까? 군인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이 식별자가 없죠. 식별자가.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용병은 2014년 3월에 크림 반도를 합병할 때 러시아에서 파견한 용병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전투 기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펼치는데 그런 그 새로운 기술이 중첩돼서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경계입니다. 전쟁과 평화, 전투원과 비전투원, 그 폭력과 비폭력,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공포입니다.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고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신무기 4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째가 드론입니다. 대테러 작전이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찰 드론뿐만이 아니고 공격용 드론이 그 공대지 미사일을 쏘는데 그런 작전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실제 조정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네바다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가 드론입니다. 두 번째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는 것은 고출력 레이저라든가 고출력 전자기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자율형 로봇입니다. 공격 대상을 스스로 감지, 추적, 파괴, 평가하는 로봇인데 군사 기술 혁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군 인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 뭐 치사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점점 없애가잖아요.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위협적인 게 네 번째 사이버 공격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해서 책임이나 식별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사이버 공격. 공격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유리한데 특히 유리한 부분은 비용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전쟁은 우연하고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다. 크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전쟁이라는 게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데 이게 구멍이 났어요. 이게 어떤 구멍일까? 뿡 뚫려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간이 평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전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약 10몇 년간 큰 사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인데 2009년에 77 디도스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북한 소행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한반도 사이버전의 서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란의 스톡스넷, 2014년 우크라이나, 또 2014년에 소니 픽처스를 공격을 하죠, 북한이. 그리고 2015년에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를 해킹을 해서 공무원 신상 약 400만 그 신상을 틉니다. 중국이 소행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털려서 약 8,100만 달러가 탈취를 당하는데 이것도 북한 소행입니다. 그리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이 있고요. 또 낫페트야라는 어마무시한 악성 코드가 또 전 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워너크라이는 북한 소행이고 낫페트야 사건은 러시아 소행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오죠. 일본의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서 암호화폐 약 5,600억 원이 털리는데 아직도 이제 공격자가 누군지는 뭐 설왕설래 하지만 지금 유력한 공격자는 북한 소행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에스토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낫페트야는 이제 러시아 소행이고요. 여기 코리아, 뭐 워너크라이도 우리나라도 많이 당했지만 이 소니라든가 방글라데시, 지금 이제 암호화폐 해킹 쪽은 북한 소행으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버 위협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이버 위협은 크게 외부자 위협, 내부자 위협, 공급망 위협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사이버 공격을 정의한 부분을 보시면은 정보통신망법과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해킹, 악성 코드,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쪽은 정보통신망법이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기본법이 없어요. 주변 국가는 사이버 안보 관련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고 국가사이버안전규정이라는 대통령 훈령이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 상황입니다. 사이버 영역별 대응을 보시면은 계층별로 영역별 계층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대응과 논리적 대응 그리고 인지적 대응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이버 위협과 계층 그리고 공격 주체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그 매트릭스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인지적 대응이 앞으로 점점 더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악성 메일, 스피어 피싱, 이 시멘틱 공격이라고 하자면 의미 기반 공격입니다. 의미 기반 공격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그 인지 공격이라고 하죠. 인지 공격이 굉장히 교모해지고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비교인데요. 그 EU의 정보보호연합체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이게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악성 코드, 웹 베이스 공격,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피싱, 도스 공격. 그 밑에 9번째 보시면은 이제 내부자 위협이라고 되어 있죠. 내부자 위협. 내부자 위협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외부자 위협은 해킹, 디도스, 악성 코드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해킹은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어하는 요인입니다. 해커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 교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적 행동인데 우리가 이제 해킹이라고 하면은 기밀성과 무결성 말은 좀 어려워요. 근데 기왕 이제 이 특강을 들으시면은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가용성을 제외합니다. 합법적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트래픽을 확 높여서 가용성을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밀성, 무결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호화시키는 거죠. 자료가 빠져나가더라도 자료를 볼 수 없도록 그 무결성, 데이터의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이 바로 이 무결성을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번호를 잘 관리를 하고 또 무결성 측면에서는 수시로 이제 백업을 해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용성. 그래서 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정보 보호의 3대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악성 코드 공격인데요. 유효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코드의 통칭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나 형태로 봐서 지금은 약 2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이전까지만 해도 3대 악성 코드로 꼽은 게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가 있고 크립토제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자원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악성 코드를 크립토제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몇 가지가 같이 뭉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자 위협입니다. 내부자가 절도, 파괴하는 행위죠. 한번 뭐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지는 거죠. 이 내부자라는 것은
인가자를 이야기합니다. 인가자. 그리고 부주의한 구성원이나 외주, 계약업체. 의도적, 비의도적 위협은 디지털 기기의 연결성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 사례를 보시면 2018년 국가정보보호백서에서 소속기관에서 가장 취약한 보안 분야가 어디냐고 했을 때 복수응답입니다. 인적 보안이 53.06%가 차지합니다. 그 기술 보안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니 해도 사람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에드워드 스노든 게이트 사건입니다. 2013년 6월에 있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 전직 요원이 자기들이 하던 짓들을 가디언이라는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폭로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공급망 위협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공급망 위협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표적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장비나 솔루션을 납품하는 제3의 공급자를 겨냥합니다. 공급망 위협이 이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2017년 9월 미국이 이제 연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던 카스퍼스킬의 보안 솔루션을 퇴출시킨 사건이 이제 있고요. 이 러시아에 본사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이 자체 정보를 빼내간다 이렇게 보고 보안 솔루션을 정부기관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 제조 단계에서 악성 코드를 심거나 또 설치된 장비에 몰래 침투하는 그런 공격도 만연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하웨이 같은 경우도 그런 장비 제조 단계 혹은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단계에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고 그런 실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2018년 10월에 중국산 스파이칩 사건이 아주 큰 사건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호 제품을 불신하게 됩니다. 국방수권법 최근에 굉장히 강화됐는데 이 법은 2012년 제정된 겁니다. 2012년 제정해서 국가 기반 시설의 외산 장비 도입을 금지하고요. 올해부터는 아예 하웨이, GT라든가 중국산 제품은 민간 기업에도 쓰지 못하게 아예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제재를 하웨이뿐만 아니라 그 관계사까지 전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중국은 2017년 6월 국가 통제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뉴스인데 프랑스 르몽드에서 2018년 1월에 이제 대서특필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에티오피아의 그 아프리카 연합 신축 건물이 있어요. 그 건축을 지원할 때 중국이 2억 달러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스템이란 네트워크가 하웨이라든가 GT가 다 선점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해킹을 해왔다는 겁니다. 정보 유출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이야기하던 음성 녹음까지 모든 걸 다 해킹을 해왔다고 프랑스 르몽드가 폭로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급망 위협은 지금 최근에 미중 분쟁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점점 거세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급망 위협 관련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군이 좁쌀보다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들어서 미국 기업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용으로 사용했다.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자 미국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아마존과 애플 등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중국의 스파이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2015년 한 자회사의 서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의심스러운 칩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중국군이 칩을 연필심보다 작게 만들어 중국 서버 제조업체의 마더보드에 삽입했고 이 마더보드가 미국에 기반한 서버 판매 회사인 슈퍼마이크로를 통해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공급망 공격이라고 해서
해킹 수법 중에서는 아주 흔한 수법이고 다만 탐지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슈퍼마이크론은 서버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불릴 정도로 큰 업체입니다. 미국 당국의 수사 결과 30곳 넘는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공격 주체가 특정 집단 불만 세력에서 이제는 국가, 비국가, 비인간 행위자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공격 대상도 불특정 다수, 자기 과신이라든가 뭐 금전 탈취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특정 소수를 딱 찍어서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호 대상도 단말이라든가 네트워크, 지금은 이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나아가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안 정책도 정부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시장 역할, 민간 역량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려면 이제 규제로서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정보 공유도 부분적 제한된 정보 획득에서 이제는 공조체제라 국군이 함과 동시에 그 국제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쟁 우위, 특히 경쟁 우위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 핵심이 되겠죠. 기술 개발에서도 기술 중심의 추격형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선도형,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